우리가 사람들이 기억과 관련해서 늘 얘기하는 게 왜 우리는 자꾸 까먹지? 왜 이걸 기억하지 못했을까? 왜 금방 외웠던 것을 까먹을까? 그런 망각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더 좋은 질문은 왜 우리가 기억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대익 하드커버의 장대익입니다. 자, 오늘은 하드커버의 원래 취지대로 하드커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페이퍼백이긴 합니다만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근에 기억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읽기도 편하고 또 가장 권위 있는 책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함의가 있는 기억과 관련된 책을 한 가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책은 바로 기억한다는 착각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차람 랑가나스라고 하는 UC 데이비스의 신경과학자가 쓴 책이에요. 기억에 대한 신경과학 연구 평생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의 원 제목은 Why We Remember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왜 기억하는가? 사실 그 제목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핵심 주장은 우리가 사람들이 기억과 관련해서 늘 얘기하는 게 왜 우리는 자꾸 까먹지? 왜 이걸 기억하지 못했을까? 왜 금방 외웠던 것을 까먹을까? 그런 망각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더 좋은 질문은 왜 우리가 기억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왜 어떤 것들은 상당 부분 잊어버리고 어떤 부분은 더 잘 기억하고 또 그 기억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책 제목은 저는 우리는 왜 기억하는가? 원래 영어 책 제목대로 그렇게 하는 게 더 메시지가 살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장한다는 착각 혹은 재생한다는 착각 뭐 이런 식으로 기억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그런 책 제목이 됐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기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억이라고 하는 건 인간 인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기억이 뭐냐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은 기억은 저장소에서 뭔가를 검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를 다 기록하는 거죠. 그런 저장소와 기록물 보관소가 있는데 거기서 뭔가를 인출해냅니다. 이게 기억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통념입니다.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억에 대해서 또 상식을 더 쌓다 보니까 기억은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되게 적극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바로 기억이 재구성이라고 하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사실 1930년대에 바틀렛이라는 연구자가 리멤버링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신경과학자죠. 이분이 아주 충격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억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저장소에서 뭔가를 꺼내는 그런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이분이 1930년대 이미 인디언 민담들을 막 사람들한테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여러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민담을 듣고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가 기억해봐라 했더니 결국 하는 얘기가 자기의 문화의 민담과 섞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 사진을 찍었으면 사진에 찍었던 것을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을 1930년대부터 이미 알게 된 거죠. 자, 그게 일종의 기억의 재구성 이론입니다. 그 이론이 사실 신경과학이 최근까지 발달하기 전에는 그 신경 메커니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쉑터라는 분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해마라고 하는 우리 뇌 가운데 부분에 실제 해마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해마라는 이름의 뇌기관이 있는데, 그 해마라는 것에 손상이 됐을 때 과거에 대한 기억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상상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하사비스 아시죠? 데이비스 하사비스, 딥러닝의 대가이면서 또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죠. 그 하사비스도 신경과학 연구자입니다. 그 하사비스가 한 연구 중에 하나는 해마가 손상된 환자를 받아서 봤더니 과거의 기억뿐만 아니라 미래의 상상하는 그 능력까지 손상이 됐다. 그런 식의 연구들이 막 보물처럼 쏟아져 나와서 쉑터, 하사비스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 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저자인 랑가나스도 어떤 기여를 했냐면, 이 기억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해마인데요. 이 해마하고 이 전전두 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PFC라고 하는데요. 이 PFC가 같이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가 기억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그 기억이라는 것이 과거의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계속된 재구성, 그 기록물을 바탕으로 해서 재조합하고 재구성한 그런 산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또 밝혀내는데 기여한 그런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은 기억은 과거의 기록물이 아니다. 기억은 과거의 재생이 아니다. 상상이 가미된 일종의 재구성이다. 이게 한마디로 이 책의 중심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제가 이제 화면에 한 10개 정도의 단어를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대, 휴식, 꿈, 피곤, 밤, 낮잠, 이불, 코골이, 베개, 꾸벅, 쪽잠, 렘수면. 지금까지 보신 단어들 중에서 수면이란 단어가 있었을까요? 정답은 뭡니까? 수면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자, 없었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수면이란 단어가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잘못된 기억이죠. 잘못된 기억인데 우리는 너무나 이 잘못된 기억을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잠과 관련된, 수면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빈 공간을 그냥 자동적으로 채워버리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직접 본 그런 단어들조차도, 그리고 바로 물었을 때도 우리가 기억을 왜곡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억은 기본적으로 재구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한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과거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신경생리학적인 근거가 바로 이 해마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해마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어떤 기능을 하냐? 여러분, 일화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을 의미기억, 일화기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의미기억은 예를 들어 캐대헌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캐대헌이면 캐대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한,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나열하기 시작할 겁니다. 뭐 넷플릭스에서 상영됐고 골든이라는 노래가 나왔고 그게 빌보드 핫백에서 1등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인출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의미기억이라고 한다면 그 의미기억은 사실은 우리가 학습을 하고 얻어지지만 항상 소위 말해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 아니죠. 학습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바로 배우고 나서 뭐 1시간 후에는 거의 반을 까먹고, 그 다음에 뭐 일주일 후에는 거의 한 30%밖에 기억이 안 나고, 1년 후에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죠. 자, 이게 바로 의미 기억이 작동하는 어떤 일종의 수명입니다. 자, 근데 일화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 장소에 갔을 때 음악을 들었더니, 그런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여러분 그때의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연인과 헤어졌어요. 근데 그 카페를 가게 됐어요. 혹은 뭐 그런 같이 듣던 노래가 길거리를 가다가 흘러나옵니다. 그 여러분들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 당시에 했던 일들이 떠오르죠. 자, 그게 일화 기억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독특한 저만의 어떤 일화 기억이 있는데요. 저랑 친한 분은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뎅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오뎅을 사랑합니다. 길거리에서 그 포장마차에 오뎅을 파는 데 가면 저는 그냥 지나치는 법이 거의 없어요. 조금이라도 먹고 갑니다. 오뎅에 약간의 강박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왜 내가 오뎅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할까를 생각해 보면 그 오뎅 냄새를 맡았을 때, 오뎅을 봤을 때 과거의 일이 떠오릅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논 가둬놓고 스케이트장 있잖아요. 그 스케이트장에 저희 삼촌과 같이 어렸을 때 가서 스케이트 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거기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항상 타고 오면 뽀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일 잘 먹었던 게 바로 오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뎅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때 오뎅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럭셔리한 오뎅하고 비교해보면 별로 볼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한 거죠. 어떤 이제 연상까지 되냐면 겨울에 날씨가 추워야 그 스케이트장을 가고 그래야지 오뎅을 먹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겨울에 되면, 저 추운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평상시보다 좀 기온이 높으면 약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스케이트장을 못 가고 오뎅을 못 먹게 되니까 그게 조금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오뎅이란 단어를 듣거나 아니면 오뎅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때가 회상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일화 기억입니다. 그 기억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화 기억이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냐? 바로 해마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특정한 시간, 장소, 그런 맥락이 있는 기억. 이것이 바로 해마가 담당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기억에 대해서 그동안 지난 20, 30년 동안 알게 된 신경과학적인 그런 사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책이 그런 연구의 맥락 속에서 뭔가 독특한 점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책의 제목처럼 Why We Remember, 왜 우리가 어떤 것들은 망각하고 사실 어떤 것들을 기억하는가, 그 기억을 하는 거가 더 흥미롭다는 거죠. 그냥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진화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제가 지금 카메라 앞에 있어서 여기 집중하지만 사실 제가 어디 길거리를 갔을 때 들어오는 모든 지각적인 그런 인풋들을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뇌가 터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주의를 기울이죠.
어텐션을 합니다. 관심을 집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기억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또 정확하게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화 기억으로 넘어가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을 때는 다른 과거는 잘 기억이 되지 않지만 그때 그 사건은 명확하게 기억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트라우마라는 거는 아주 충격적인 나쁜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 어떤 폭행을 당했거나 어떤 심각하게 뭔가 긴장 상태가 있었던, 공황 상태가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그런 단서들만 나와도 사실 그때의 기억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나죠. 심지어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다시 생생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진화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아는 것이 이 책의 저자가 가장 하고 싶은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비슷한 얘기를 해보면 좀 난감한 얘기죠. 그 기억이라는 것이 만약에 재구성이라고 한다면, 미래를 더 대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이고 재구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목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격을 해서 실제로 법정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나서서 증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억에 대한 이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좀 난감합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재구성이고 결국에는 그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도록 그걸 재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과거의 기록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법정에서 우리가 실제로 목격을 한 증인들이 증언을 할 때 그걸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되게 중히 다룹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재판의 역사를, 우리 판결의 역사를 보면은 잘못된 증언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결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례까지 있냐면요, 피의자로 나온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는 그 당시에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자기가 진짜 살인을 저질렀다고 기억을 하게 된 거죠. 과거를 떠올리는 순간 사실은 기억은 재구성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믿을 것이며 정확한 기억, 그리고 좋은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이 갖고 있는 함의 중에 하나죠. 자, 좋은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데니얼 카네만의 연구를 좀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 카네만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중에 한 분이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이 말년에 했던 연구 중에 되게 흥미로운 연구였어요. 행복과 관련된 연구인데요. 우리는 두 가지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경험하는 자아, 그리고 기억하는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경험하는 자아는 예를 들어 좋아하는 야구 경기를 누군가 보러 갔다 와서 좋은 경험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 것을 경험하는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하는 자아는 그런 경험들을 결국 어떤 서사로 만들어내는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령 이 카네만이 했던 연구 중에 재밌는 연구는 비수면 대장 내시경을 한 연구인데요. 비수면 대장 내시경을 한 사람들을 나중에 이제 설문을 통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비수면 내시경을 하는 중에 통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통증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경험한 통증이 이 정도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떤 기억을 하냐면 피크치, 정말 아팠을 때 하고 맨 마지막 끝점, 이제 대지형 끝나는 그 시점, 종결점, 그 피크점과 종결점에 대한 기억이 훨씬 더 강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냐면 실제로 맨 끝에 고통을 되게 완화해 주는 식으로 내시경을 끝낸 그룹과 그냥 끝낸 그룹을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완만하게 끝낸 그 그룹은 그 고통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고통이 이만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는 고통이 좀 덜했다, 나는 다음번에 다시 비수면 내시경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에 되게 중요한 것은 경험하는 자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했는가, 어떤 식으로 기억했는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는 거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피크점과 끝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설계하거나 심리를 설계할 때도 도움이 되겠죠. 어떤 사람에게 만족감을 줄 때 끝부분을 되게 잘 마무리한다든가, 가령 어떤 캠프가 있는데 캠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캠프를 설계할 것인가, 좋은 방법은 유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빡세게 소위 말해서 돌렸어도 끝부분에는 굉장히 편안하게 그리고 즐겁게 끝날 수 있도록 잘 설계하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에 참여자들이 우리 캠프 되게 즐거웠다, 행복했다, 이렇게 기억한다는 거죠. 또 이 책에서 또 카미를 다루면서 이제 벼락치기라고 하죠. 효과가 없진 않아요. 가령 이제 제가 아침에 오늘 9시에 시험을 보는데 밤새도록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을 자지 않고 시험을 봐요. 그러면 실제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기억을 한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잠을 많이 못 자면 기억은 잘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발화하거나 그걸 생각을 해서 뭔가를 푸는 문제는 잘 못 풉니다. 이 책에서 한 가지 힌트를 주는 건 뭐냐면 벼락치기를 하더라도 쪼개서 하라는 겁니다. 같은 모드에서 계속 똑같은 걸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일화 기억에서 그 상태에 있을 때만 그 기억이 잘 인출된다는 거예요. 더 잘.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어쩔 때는 카페에서도 공부했다가 자기 책상에서 공부했다가 텔레비를 보면서 혹은 뭐 밥을 먹으면서 공부했다가 그러면 같은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장소와 시간으로 일화 기억들을 여러 가지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기억이 어떻게 이제 일반화되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비슷한 정도로 인출되는 그런 방식의 기억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시면 벼락치기를 하고 그냥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소와 시간과 그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같은 것을 계속해서 해보시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죠. 완전히. 그런 얘기들도 기억과 관련된 함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을 저자의 말로 한번 다시 요약을 해볼게요. 11페이지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반대로 기억 연구가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다거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기억력이 아니다. 애당초 기억의 기능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기대가 문제다 라고 얘기하면서 고지곳대로 기억하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고지곳대로 그 저장된 것을 그대로 인출하는 것이 아니고 생존과 번식을 더 잘하게끔 과거에 필요한 것들만 단서로 스토리를 만드는 거라는 거죠. 재구성해서 또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예상하고 상상하는데 즉 시뮬레이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책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요. 그 메시지들은 사실은 기억에 대한 연구를 그동안 해왔던 사람들이 대체로 다 하는 얘기이긴 합니다. 근데 이 책이 갖고 있는 되게 중요한 미덕은 이 저자의 어떤 실제로 경험과 그리고 학생들 가르쳤던 경험, 자기의 가족하고 있었던 경험들 그런 것들과 이 주제들을 다 아주 잘 녹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읽는 내내 뭔가 기억에 대한 교과서를 읽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한 편의 에세이를 본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건 책을 잘 썼기 때문이죠. 기억에 대한 교과서를 다 보면 지금 제가 했던 얘기들, 이 책에서 했던 얘기들 다 나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냥 뭐 카페에서 읽거나 여러분들이 뭐 소파에서 읽거나 읽어도 그냥 술술 읽힐 만한 그런 책이에요. 기억과 관련된 한 권의 책을 추천하라 한다면 저는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 책은 명확하게 진화적인 어떤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기억을 우리가 하는가? 왜 망각을 해야만 하는가? 라는 것을 진화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어서 저는 특히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So what? 그래서 뭐냐? 라고 했을 때, 그래서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뭘 주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억이 재구성되기 때문에 그 기억을 왜곡되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왜곡이 덜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중립적으로 질문하고 어떻게 기억이 왜곡이 벌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억하는 자아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함의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을 읽어보시면 기억의 작동 원리와 왜 기억이 존재하는가, 왜 이렇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그런 기억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기억의 아주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대기 하드커버에서는 오늘 기억한다는 착각, Why We Remember 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책을 또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